서울의 뒷골목. 비가 내리는 밤. 지수는 젖은 우산을 접으며 작은 찻집 문을 열었다. 그녀의 손끝은 차갑고 마음은 더 차가웠다. 지수야. 오늘도 늦었네. 사장님의 타박에도 그녀는 미소로 답하며 에이프런을 둘렀다. 28세. 지수는 서울에서 홀로 생계를 꾸리는 웨이트리스였다. 낮에는 카페, 밤에는 편의점, 그리고 주말에는 과외까지. 그녀의 삶은 쉴 틈 없이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늘 꿈이 있었다. 언젠가 이 도시를 벗어나 자신만의 작은 책방을 여는 꿈. 그날 밤, 찻집은 한산했다. 손님은 단 한 명. 구석자리에서 차를 마시는 노신사였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허브차를 주문했다. 이름은 민호. 80세. 세련된 양복과 은빛 머리카락, 그리고 깊은 주름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눈빛. 그는 억만장자였다. 강남의 빌딩 몇 채를 소유하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의 전 회장. 하지만 그의 삶은 화려함 뒤에 깊은 고독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수는 그의 테이블로 다가가며 평소처럼 미소를 지었다. 오늘도 허브차 드릴까요? 손님. 민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그래. 그리고 오늘은 잠깐 이야기 좀 할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다. 지수는 잠시 멈칫했다. 이 노신사가 자신에게 말을 건 건 처음이었다.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묘하게 마음을 끌었다. 민호는 자신의 젊은 시절, 사업을 일으키던 이야기, 그리고 잃어버린 사랑에 대해 말했다. 지수는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그의 말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꿈을 털어놓았다. 언젠가 책방을 열고 싶어요. 사람들이 책을 읽으며 위로받는 공간을 만들고 싶죠. 민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꿈, 꼭 이루게 될 거야. 그의 눈빛은 그녀를 꿰뚫는 듯했다. 그날 밤, 민호는 지수에게 명함을 건넸다. 필요할 때 연락해. 명함에는 그의 이름과 간단한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다. 며칠 뒤, 지수는 우연히 민호의 비밀을 알게 된다. 그는 몇 달 전, 오랜 동반자였던 남성을 잃었다는 소문을. 민호의 삶은 화려했지만 세상은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수는 그 소문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 또한 숨겨온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여성 파트너, 은비, 여성, 30세, 한국인, 와 3년째 조용히 사랑을 키워오고 있었다. 하지만 가족도, 친구도 그들의 관계를 모르고 있었다. 민호와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다. 그는 지수에게 사업 조언을 해주었고, 그녀는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었다. 어느 날, 민호는 갑작스럽게 제안했다. 지수, 나와 결혼해주겠나? 지수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회장님, 저는
그녀는 은비를 떠올렸다. 하지만 민호는 차분히 말을 이었다. 이건 사랑의 결혼이 아니야. 내가 가진 모든 걸 너에게 주고 싶어. 너 같은 사람이라면 내 재산을 의미 있게 사용할 거라 믿어. 지수는 혼란스러웠다. 민호의 제안은 그녀의 꿈을 이룰 기회였다. 하지만 은비와의 사랑을 배신할 수 있을까? 그녀는 밤새 고민하며 눈물을 흘렸다. 결국 그녀는 은비와 상의했다. 은비는 놀라울 정도로 담담했다. 지수야. 이건 기회야. 우리 사랑은 이런 걸로 흔들리지 않아. 결혼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민호와 지수는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 세상은 그들의 결혼을 두고 떠들썩했다. 가난한 웨이트리스가 억만장자를 낚았다는 비아냥도 들렸다. 하지만 지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민호의 진심을 믿었다. 그러나 결혼 일주일 뒤, 지수는 민호의 서재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편지에는 민호의 비밀이 적혀 있었다. 그는 자신의 동반자, 재현, 남성, 사망 당시 75세, 한국인을 잃은 후 세상에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다. 결혼은 그의 유산을 지수에게 맡기는 도구였지만 그 뒤에는 더 큰 계획이 있었다. 지수는 편지를 읽으며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충격에 빠졌다. 민호의 진실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꿀 것이었다. 지수는 손에 쥔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내려놓았다. 편지에는 민호의 필체로 적힌 단어들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재현을 잃은 후 나는 세상과 화해하고 싶었다. 지수, 너는 내가 찾던 희망이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특히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내가 떠난 후 너는 진실을 알게 될 거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너라면 이겨낼 수 있어. 지수는 민호를 찾아갔다. 그는 서재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회장님, 이게 뭐예요? 지수는 편지를 내밀며 물었다. 민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지수, 아직 때가 아니야. 곧 알게 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무거웠다. 그날 밤, 지수는 은비와 함께 아파트 옥상에서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은비야, 내가 잘못한 걸까? 이 결혼, 너무 급했어. 은비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지수야, 너는 너답게 최선을 다했어. 민호 회장님도 너를 믿는 거야. 은비의 말은 따뜻했지만 지수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며칠 뒤, 민호는 지수를 자신의 강남 펜트하우스로 초대했다. 그곳은 그녀가 상상도 못한 화려한 공간이었다. 벽에는 재현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의 민호와 재현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지수는 그들의 눈빛에서 깊은 사랑을 읽었다. 회장님, 재현님은 어떤 분이었나요? 지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재현은 내 전부였지.
세상은 우리를 갈라놓으려 했지만 우리는 40년을 함께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지수는 그의 이야기에 끌렸다. 민호와 재현의 사랑은 사회의 편견과 싸워온 이야기였다. 그녀는 은비와의 사랑을 떠올리며 가슴이 아팠다. 민호는 갑자기 지수에게 말했다. 지수, 너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지수는 놀라며 말을 잃었다. 어떻게 민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를 보면 알아. 나도 그런 눈빛을 했었거든. 그는 지수에게 자신의 재단을 소개했다. 내 재산은 재현을 기리기 위한 재단으로 갈 거야. 너는 그 재단을 이끌어줄 사람이야. 지수는 충격받았다. 민호의 재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사랑, 그의 아픔, 그리고 그의 꿈이 담긴 유산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도 편지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날 밤, 민호는 지수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건 재현이 남긴 거야. 때가 되면 열어봐. 며칠 뒤, 민호는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했다. 의사는 그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전했다. 지수는 병실에서 그의 손을 잡았다. 회장님, 왜 저를 선택한 거예요? 민호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는 나와 재현의 꿈을 이어갈 사람이야. 너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그의 말은 지수의 가슴을 울렸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두려웠다. 민호가 떠나면 그녀는 그의 유산과 함께 어떤 진실을 마주해야 할까? 그리고 은비와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을까? 지수는 상자를 손에 쥐고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을 나섰다. 민호의 병실은 고요했다.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지수는 그의 곁에 앉아 그의 주름진 손을 잡았다. 그녀는 민호가 자신에게 맡긴 책임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다. 상자는 그녀의 가방 속에서 여전히 열리지 않은 채였다. 민호는 눈을 뜨며 말했다. 지수, 약속해. 재단을 잘 이끌어줘.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혼란스러워. 재단은 민호와 재현의 사랑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사회의 편견을 깨기 위한 활동을 계획했다. 하지만 지수는 자신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병원을 나서며 지수는 은비에게 전화했다. 은비야, 나 무서워. 은비는 부드럽게 답했다. 지수야, 우리 같이 이겨내자. 너 혼자 아냐? 은비의 목소리는 지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들은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은비는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호 회장님이 너를 믿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나도 너를 믿어. 그날 밤, 지수는 상자를 열어보기로 했다. 상자 안에는 재현의 일기장과 작은 반지가 있었다. 일기장은 재현의 삶과 민호와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
사회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며 민호와 함께 꿈을 키웠다고 썼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에 증명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우리의 꿈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지수는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재현의 글은 그녀와 은비의 사랑을 떠올리게 했다. 그녀는 은비에게 일기장을 보여주며 말했다. 은비야.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어.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 사랑을 지키고 싶어. 은비는 지수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그럼 그렇게 살아. 나도 함께할게. 며칠 뒤 민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지수는 병실에서 그의 곁을 지켰다. 그는 힘겹게 말했다. 지수. 재단은 단순한 돈이 아니야. 그건 우리의 싸움이야. 지수는 그의 말을 곱씹었다. 민호와 재현은 세상의 편견과 싸웠다. 이제 그 싸움은 지수에게 맡겨진 것이었다. 민호가 숨을 거두기 전 그는 지수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다. 재현의 일기를 세상에 공개해.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알아야 해. 지수는 약속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두려웠다. 민호의 죽음은 그녀에게 거대한 유산과 함께 세상과 맞서 싸울 책임을 남겼다. 민호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지수는 그의 유언에 따라 재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 앞에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호의 가족. 특히 그의 조카인 현우, 남성. 45세. 한국인. 는 지수가 유산을 가로챘다고 믿었다. 그는 법적 소송을 준비하며 지수를 위협했다. 지수는 현우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은비와 함께 재단의 첫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성소수자 청소년을 위한 쉼터를 여는 것. 하지만 현우의 소송은 점점 더 그녀를 옥죄어왔다. 지수는 민호의 진실을 세상에 알릴 준비를 하며 재현의 일기장을 손에 쥐었다. 현우의 소송은 지수의 삶을 뒤흔들었다. 그는 민호의 유산이 부당하게 지수에게 넘어갔다며 언론을 동원해 그녀를 비난했다. 가난한 웨이트리스가 노인을 속여 재산을 가로챘다는 기사가 쏟아졌다. 지수는 매일 아침 신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다. 은비는 지수를 다독였다. 지수야. 세상은 항상 시끄러워. 우린 우리 길을 가는 거야. 하지만 지수도 인간이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비난에 흔들렸다. 특히 그녀의 가족이 이 소식을 알게 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지수의 어머니는 전화로 말했다. 지수야.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왜 이런 소란이야? 지수는 어머니에게 은비와의 관계를 털어놓지 못했다. 그녀는 가족에게조차 자신의 사랑을 숨겨야 했다. 하지만 은비는 달랐다. 그녀는 지수에게 말했다. 지수. 우리 사랑은 부끄러운 게 아냐. 언젠가 세상에 당당히 보여주자. 은비의 말은 지수에게 용기를 주었다. 재단의 첫 프로젝트. 성소수자 청소년 쉼터는 조금씩 모습을 갖춰갔다. 지수는 민호의 뜻을 이어 이곳을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현우의 소송은 재단의 자금마저 묶어놓았다. 지수는 변호사를 만나며 싸움을 준비했다.
변호사. 수진, 여성. 35세. 한국인. 은 단호하게 말했다. 지수 씨. 민호 회장님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해요. 하지만 현우 씨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지수는 재연의 일기장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민호와 재연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었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의 한 컨퍼런스홀. 수십 명의 기자들 앞에서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 회장님과 재연님은 서로를 사랑했어요.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을 이겨냈죠. 저는 그들의 꿈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일기장의 일부가 공개되자 세상은 술렁였다. 어떤 이들은 민호와 재연의 사랑에 감동했고 어떤 이들은 그들을 비난했다. 현우는 더욱 분노하며 소송을 강화했다. 하지만 지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은비와 함께 쉼터의 개소식을 준비했다. 개소식 날. 쉼터에는 수십 명의 청소년들이 모였다. 그들 중 한 명. 민지. 여성. 17세. 한국인. 는 지수에게 말했다. 저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여기서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민지의 말은 지수의 가슴을 울렸다. 그녀는 민호와 재연의 꿈이 현실이 되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날 밤, 지수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현우였다. 지수. 너는 끝났어. 내가 증거를 찾았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지수는 혼란스러웠다. 어떤 증거? 민호의 진실은 이미 일기장에 담겨 있지 않았나? 현우의 전화는 지수를 불안하게 했다. 그는 민호의 유언장이 조작되었다는 증거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지수는 수진 변호사에게 연락해 상황을 논의했다. 수진은 침착하게 말했다. 현우 씨가 증거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그는 민호 회장님의 비밀을 이용하려 할 거예요. 지수는 민호의 서재로 돌아가 그의 문서를 다시 살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민호가 남긴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다. 지수. 만약 누군가 내 유산을 노린다면? 이 편지를 열어. 편지 안에는 민호가 재현과 함께 설립한 비밀 계좌의 정보가 있었다. 그 계좌는 재단의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였다. 지수는 그 계좌를 확인하며 놀랐다. 거액의 돈이 재단의 이름으로 묶여 있었다. 민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지수와 재단에 맡긴 것이었다. 하지만 현우는 이 계좌를 알고 있는 듯했다. 그는 지수에게 다시 전화해 말했다. 그 계좌. 내가 찾아냈어. 법정에서 보자. 법정 싸움은 치열했다. 현우는 민호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으며 유언장의 무효를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민호와 재연의 관계를 비난하며 그들의 사랑이 비정상적이었다고 언론에 퍼뜨렸다. 지수는 분노했지만 침착해야 했다. 그녀는 재단의 활동을 계속하며 쉼터에 더 많은 청소년들을 받아들였다. 은비는 지수의 곁에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지수. 너는 혼자가 아냐. 내가 항상 옆에 있어.
은비의 말은 지수를 지탱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쉼터의 계획을 세우며 민호와 재현의 꿈을 이어갔다. 법정에서 지수는 재현의 일기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일기장은 민호의 의지가 명확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현우는 또 다른 카드를 꺼냈다. 그는 민호가 죽기 직전 지수와의 결혼이 계약이었다는 서류를 제출했다. 지수는 충격받았다. 민호가 그런 서류를 남겼을 리 없었다. 수지는 지수에게 말했다. 이건 조작된 서류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증명해야 해요. 지수는 민호의 서재를 다시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민호의 비밀 금고에서 원본 유언장을 찾았다. 그 안에는 민호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수는 내 가족이다. 그녀는 내 꿈을 이어갈 유일한 사람이다. 법정은 점점 더 뜨거워졌다. 지수는 민호의 뜻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하지만 현우의 증거는 점점 더 그녀를 궁지로 몰았다. 지수는 은비와 함께 밤을 새우며 전략을 세웠다. 그들은 현우의 조작된 증거를 밝혀낼 단서를 찾아야 했다. 지수는 현우의 조작된 증거를 밝혀내기 위해 그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수진의 도움으로 그녀는 현우가 민호의 회사에서 비자금을 관리했던 기록을 발견했다. 그는 민호의 신뢰를 배신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자금을 유용했던 것이다. 지수는 이 정보를 법정에 제출했다. 현우는 당황했지만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지수의 개인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지수는 성소수자다. 그녀는 민호 회장님은 속이고 재산을 가로챘다. 그의 말은 언론을 통해 퍼졌고 지수의 삶은 다시 한번 위협받았다. 지수는 은비와 상의했다. 은비야. 나 이제 숨기고 싶지 않아. 은비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럼 당당해지자. 우리 사랑은 잘못이 아냐. 지수는 결심했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했다. 저는 은비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민호 회장님은 제 사랑을 존중했어요. 그는 저에게 세상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지수의 당당한 선언은 세상을 뒤흔들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비난했지만 많은 이들이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쉼터의 청소년들은 지수를 영웅처럼 바라보았다. 민지. 그 청소년은 지수에게 편지를 썼다. 지수 언니? 언니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어요. 고마워요. 법정에서 지수는 현우의 비자금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판사는 현우의 주장이 신뢰를 잃었다고 판단했고 민호의 유언장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수는 승리했지만 마음은 무거워. 그녀는 민호와 재현의 사랑이 세상에 받아들여지길 바랐다. 지수는 재단의 활동을 확장했다. 쉼터는 점점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공간이 되었다. 그녀는 재현의 일기장을 책으로 출간하며 민호와 재현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하지만 지수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세상의 편견은 여전히 존재했고 그녀와 은비는 매일 그에 맞서 싸웠다.
그들은 함께 쉼터에서 시간을 보내며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다. 지수는 민호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너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시간이 흘렀다. 지수는 재단의 대표로서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쉼터는 전국으로 확장되었고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꿈을 키웠다. 지수와 은비는 여전히 함께였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비난을 이겨냈다. 어느 날, 지수는 민호의 무덤을 찾았다. 그녀는 그의 무덤 앞에 재현의 반지를 놓으며 말했다. 회장님, 재현님, 저희가 해냈어요. 여러분의 꿈, 이제 세상에 살아있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지수는 은비와 함께 서울의 뒷골목을 걸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찻집 앞을 지나갔다. 그곳은 이제 지수가 운영하는 작은 책방으로 바뀌어 있었다. 책방의 이름은 재현의 꿈이었다. 문을 열자 책 냄새와 함께 따뜻한 조명이 그들을 맞았다. 지수는 책방 한쪽에 민호와 재현의 사진을 걸어놓았다. 그들의 미소는 여전히 빛났다. 지수는 은비를 바라보며 말했다. 은비야, 우리도 이렇게 빛나자. 은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항상. 지수야.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세상은 그들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지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호와 재현의 사랑, 그리고 은비와의 사랑에서 힘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지수는 책방에서 열린 독서 모임에서 민지에게 말했다. 민지야, 세상은 바뀌고 있어.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민지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지수 언니? 그건 언니 때문이에요.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빛났고 그녀의 가슴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민호와 재현의 유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 용기,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었다. 지수와 은비는 그 유산을 안고 앞으로 나아갔다.